35. 마지막 정복자. 내가 세계사에서 가장 재미있게 여기는 점은 그 모든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이하기 짝이 없는 그 모든 일이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엄연한 현실로 존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꾸며낸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워서 절로 경탄을 자아낸다. 이제부터 흥미롭고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 하지만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엄연한 현실이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사건은 그다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 할아버지가 지금의 당신 나이였을 때 몸소 체험한 일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디서부터를 시작으로 잡을지는 어렵다. 대략 이렇게 시작하자. 이탈리아에 산세가 험하고 햇볕이 잘 드는 가난한 섬인 코르시카가 있다. 그곳에 아내와 자식 8명을 거느린 변호사가 살았다. 그의 성은 이탈리아어로 부오나파르테였다. 1769년 그의 둘째 아들인 나폴레옹이 태어났을 때 제노바인들이 이 섬을 프랑스에 팔아버렸다. 코르시카의 원주민들은 이를 반기지 않았기에 프랑스 관리와 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장교가 되기로 하고 10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군사학교로 진학했다. 나폴레옹은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기에 가난하게 생활했다. 그래서인지 어린 나폴레옹은 성격이 침울했고 동급생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학교에 가면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앉아서 마음 가는 대로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곤 했다. 친구들이 내 구석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나는 사력을 다해 막았다. 의지만 강하면 승리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내 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이미 감지했다. 후일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나폴레옹은 기억력이 비상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는 17살 때 프랑스군의 소위로 임관되었다. 키가 아주 작았던 그는 꼬마 대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는 배불리 먹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책을 아주 많이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3년 후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코르시카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 나폴레옹도 고향으로 가서 잠시 프랑스인들에 맞서 싸우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당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파리에 있어야 뭔가 큰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로 파리에서 뭔가를 성취한 것이다. 나폴레옹의 고향 사람 하나가 마침 프랑스군의 한 부대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혁명 정부는 반항적인 지방 도시 툴롱을 진압하기 위해 이 부대를 파견했다. 그는 25세의 나폴레옹 중위를 데려갔는데 이 결정을 후회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어디에 대포를 설치하고 어느 곳을 포격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도시는 곧 점령되었다. 이렇게 세운 공훈 덕에 나폴레옹은 장군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혼란의 시대에는 그 정도만으로 출세가 보장될 수 없었다. 한 정당과 가까워지면 다른 정당과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장군으로 임명한 정부는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하는 파였는데 이 정파가 권력에서 밀려나자 나폴레옹도 체포되었다. 얼마 후 나폴레옹은 풀려났지만 자코뱅파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등된 후 군대에서 쫓겨났다.
다시금 비난한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폴레옹을 아는 어떤 사람이 파리의 5인 총재 정부에 그를 추천했고 그는 젊은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데 나섰다. 나폴레옹은 군중을 향해 가차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 진압에 성공했다. 다시금 공훈을 인정받은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복귀했고 소규모 부대의 사령관을 맡아 이탈리아로 파견되었다. 여기서도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전파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이었다. 하지만 성공하리란 전망은 거의 없는 사명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군대의 장비마저 형편없었다. 이제 프랑스식으로 보나파르트라 불리는 나폴레옹 장군은 1796년 출정하기 직전 병사들에게 연설을 했다. 병사들이여, 제군들은 헐벗고 굶주렸다. 정부는 고된 복무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봉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제군들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부유한 시골과 커다란 도시들이 당신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명예와 명성과 부귀를 얻을 것이다. 병사들이여,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처럼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줄 알았고 우세한 적군을 물리칠 지략도 있었기에 도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전장으로 떠난 지 몇 주도 되지 않아 그는 명령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병사들이여, 2주 만에 제군들은 6번 승리를 거두었고 21장의 군기와 55문의 대포를 포획했다. 제군들은 대포도 없이 승리를 거두었고 다리가 없어도 강을 건넜으며 군화가 없어도 행군을 쉬지 않았다. 빵이 없을 때도 적지 않았다. 내 확신하건대 제군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이탈리아를 정복한 군대에 있었소. 실제로 나폴레옹의 부대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했고 그곳에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은 공화국을 수립시켰다. 나폴레옹은 훌륭한 이탈리아 예술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파리로 보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북쪽의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보낸 군대와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싸운 적이 있었다. 나폴레옹의 부대가 슈타이어 마르크 지방의 레오벤이란 도시에 머물 때 황제가 빈에서 보낸 사절단이 도착했다. 회의장에 황제의 사신이 앉을 높은 의자가 마련되자 나폴레옹이 말했다. 저 의자를 치우게. 나는 옥저만 보면 앉고 싶어지니까. 그는 황제로 하여금 라인강 너머의 모든 독일 땅을 프랑스에 넘기게 하고는 파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파리에는 그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밝혔다. 당시 프랑스의 최대 적국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진 강대국이었다. 이런 영국을 직접 공격하기에 프랑스군은 너무 약했다. 게다가 쓸만한 함선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나마 영국의 식민지를 공격하는 것은 훨씬 수월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은 영국이 지배하는 이집트로 자신을 파견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처럼 동방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뿐 아니라 고대 유적을 연구할 학자들도 데려갔다. 이집트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이슬람 교도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무함마드 같은 대예언자라도 되는 양 연설을 했다.
나폴레옹은 이슬람교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자신이 이집트에 오리라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사실이고 코란에도 적혀 있노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므로 내게 대항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질없는 짓임을 알라. 내가 벌이는 모든 일은 성공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것처럼 보였다. 1798년 피라미드 근처에서 벌어진 대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이집트 군대를 격퇴했고 몇 차례의 다른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육지전에서는 나폴레옹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해전에서는 여전히 영국인이 가장 뛰어났다. 특히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은 이집트 해안의 아부키르 근처에서 프랑스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다. 그러던 중 나폴레옹의 군대 안에서 전염병이 돌았고 프랑스 정부 내에서 불화와 반목이 심해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나폴레옹은 병사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비밀리에 프랑스로 귀국했다. 나폴레옹은 이제 유명한 장군이었으며 모두들 그가 적국과의 싸움에서처럼 국내 정치에서도 유능함을 발휘할 인물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1799년 나폴레옹은 파리의 정부 청사에 대포를 겨눴고 병사들을 시켜 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내쫓았다. 최고 권력을 장악한 그는 고대 로마인들의 집정관 제도를 흉내내서 통령 제도를 마련했다. 통령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화려한 프랑스 왕궁에서 국정을 돌봤고 쫓겨난 귀족들도 다시 불러들였다. 그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전념했던 문제는 프랑스의 질서를 다시 잡는 일이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았다. 그는 새로운 원칙에 근거한 법전을 내놓았고 여기에 나폴레옹 법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를 한 번 더 짓밟았다. 나폴레옹은 병사들의 우상이었고 모든 프랑스인이 그를 숭배했다. 나폴레옹 덕분에 프랑스는 다시 명성을 얻었고 점령지도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은 그를 종신 통령에 임명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프랑스인의 황제가 된 것이다. 그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 교황이 몸소 파리로 왔다. 얼마 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왕의 자리에도 올랐다. 유럽 여러 나라는 막강한 힘을 얻은 이 새로운 인물을 두려워했다.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웨덴은 동맹을 맺어 나폴레옹에 대항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다. 적국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그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없었다. 나폴레옹은 과감히 맞섰고 1805년 모라비아 지방의 아우스터리츠에서 동맹군을 완패시켰다. 이제 그는 거의 전 유럽의 지배자라 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친인척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왕국을 하나씩 나눠주었던 것이다. 그의 의붓 아들은 이탈리아를 얻었고 그의 형은 나폴리를 차지했다. 또 남동생은 네덜란드를 얻었으며 처남은 독일의 일부, 여동생들은 이탈리아 여러 공국의 주인이 되었다. 약 20년 전 코르시카의 초라한 식탁에 둘러앉았던 가난한 변호사의 자식들이 눈부신 출세를 이룬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독일에서도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빈의 황제를 무시해왔던 독일 영주들이 강력한 나폴레옹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프란츠 황제는
독일 황제의 칭호를 포기했다. 카롤로스 대제의 로마 대관식에서 시작된 독일 민족의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 그렇게 종말을 고했다.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는 이제부터 오스트리아 황제로만 불렸다. 그 직후 나폴레옹은 호헨촐레른을 공격했고 단 며칠 만에 프로이센 군대를 완패시켰다. 1806년 베를린에 입성한 그는 전 유럽에 법령을 선포했다. 무엇보다 그는 어느 유럽 국가도 프랑스의 적국인 영국과 교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을 대륙 봉쇄령이라 한다. 나폴레옹은 강력한 나라인 영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함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멸시키려 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다시 저항에 나서자 한 번 더 독일로 쳐들어갔고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은 러시아 군대와 싸웠다. 1807년에 그는 막내 동생에게도 독일의 한 지역을 왕국으로 선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에스파냐 차례였다. 나폴레옹은 이 나라 역시 정복해서 형인 조제프에게 왕국으로 선사했다. 개중 나폴리만은 처남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민족은 나폴레옹 가족의 선물로 취급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808년 이후 프랑스인의 지배를 허용하려 하지 않은 최초의 민족은 에스파냐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전투를 벌이지는 못했지만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싸움과 폭동을 일으켰고 그만큼 프랑스인들의 진압도 잔혹해졌다. 오스트리아 황제 역시 더 이상은 나폴레옹의 명령을 감내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809년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빈으로 향했다. 그의 군대는 빈 근처의 아스페른에서 사상 처음 패배를 당했지만 며칠 후 바그람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완전히 섬멸했다. 나폴레옹은 빈에 입성했고 쇤부른 성에 머물렀다. 게다가 그는 프랑츠 황제에게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줄 것을 강요했다. 500년 이상 빈을 통치해온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영주 가문이 아니라 하찮은 장교 출신이었고 그저 남다른 재능 덕분에 유럽의 주인이 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1811년 황후 마리 루이즈가 낳은 아들에게 나폴레옹은 로마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이제 그의 제국은 카롤로스 대제의 제국보다 훨씬 더 넓었다. 그럴 것이 그의 형제 자매나 장군들은 모두가 여러 왕국의 이름뿐인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폴레옹은 편지를 써서 나무랐다. 일례로 베스트팔렌 지방의 왕인 동생에게는 이런 편지를 썼다. 내가 평소에 병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확인해보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비웃고 있을지 눈에 선하다. 내 주위에는 몇 마디나마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도 없단 말이냐. 너는 왕이고 황제의 동생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너는 철저히 군인이어야 한다. 장관을 부리고 사신을 파견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금물이다. 잠은 전위대와 함께 막사에서 청하고 밤낮으로 말을 타고 생활하며 전위대와 함께 진군해야 제때 보고를 받을 수 있단 말이다. 이 편지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이런 제기랄.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나폴레옹은 유럽의 왕인 형제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었다. 하물며 유럽의 다른 민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들에게서는 돈과 병사만 공급받으면 될 뿐 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관심 밖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더 이상 압제를 견디려 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황제에게서 빼앗아 바이에른 왕국에 선사한 티롤 지방의 농부들이 에스파냐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와 바이에른 군대에 저항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농민군의 우두머리인 안드레아스 호퍼를 사로잡아 총살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 황제의 횡포와 폭력에 대한 전 민족의 흥분과 분노가 들끓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자 이제 대다수 독일 영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았다. 자신들은 모두가 독일인이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다. 프로이센 왕이 작센 왕과 동맹을 맺거나 바이에른 왕이 나폴레옹의 동생과 동맹을 맺은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모든 독일인의 공통적 체험이 독일인 공통의 의지, 즉 해방의 의지를 낳은 것이다. 학생과 시인, 농부와 귀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독일인들이 영주들의 뜻을 거스르고 함께 뭉쳐 해방을 도모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폴레옹은 막강했다.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시인 괴테는 당시 이런 말을 했다. 그대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만 흔드시오. 그 사람은 그대들이 맞서기에는 너무 위대하오. 실제로 모든 영웅심과 열정도 나폴레옹의 권세는 오랫동안 꺾지 못했다.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것은 그 자신의 지나친 명예욕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닌 권력에 좀처럼 만족할 줄 몰랐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는 러시아 차례였다. 러시아는 영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는 나폴레옹의 명을 어겼으므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폴레옹은 거대한 제국의 각지에서 병사를 징집해 60만 대군을 모았다. 100만의 절반이 넘는 규모는 유럽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었다. 나폴레옹의 대군은 1812년 러시아를 향해 진군했다. 그러나 러시아 내륙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인은 스웨덴의 칼 12세에게 침략당했을 때와 비슷하게 후퇴만 거듭했다. 나폴레옹 군대가 마침내 모스크바 성문 앞에 이르자 그제서야 대규모의 러시아군이 나타났다. 나폴레옹은 이들을 물리쳤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폴레옹에게 전투란 퀴즈 박사가 퀴즈를 푸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적군의 배치만 봐도 어디로 부대를 보내 어떻게 적을 포위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알았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로 입성했지만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대다수 시민들이 도주해버렸던 것이다. 계절은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다. 나폴레옹은 유서 깊은 크렘린 궁전에 눌러앉았고 러시아인들이 나타나 자신의 강화 조건에 서명을 하기만 기다렸다. 그때 모스크바 근교가 모두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시 모스크바에는 목조 건물이 무척 많았다. 프랑스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불은 도시 전체로 점점 번져나갔다. 나폴레옹 군대는 갖은 애를 썼지만 끝내 불길은 잡을 수 없었다. 모스크바가 잿더미로 변한다면 60만 명의 병사는 어디서 무엇을 먹으며 지낼 것인가? 결국 나폴레옹은 퇴각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 겨울이었고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모스크바로 진군하는 동안 군대는 근처 모든 지역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먹어치운 상태였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넓디 넓은 러시아의 대평원을 행군하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죽는 병사가 점점 늘어만 갔다. 수천 마리의 말도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러시아의 카자흐족 기마대가 측면과 배후에서 공격해왔다. 프랑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며 모진 눈보라와 카자흐족의 포위망을 뚫고 가까스로 거대한 베레지나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기진맥진한 병사들은 절망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이 혹독한 참패의 와중에서 부상과 병마를 견디고 살아남아 독일 국경에 도착한 병사는 전체의 20분의 1 정도였다. 간신히 러시아를 벗어난 나폴레옹은 농부로 변장한 채 썰매를 타고 급히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 도착한 나폴레옹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그의 힘이 약해지자 모든 민족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젊은이들로 구성된 대군을 조직할 수 있었다. 이 프랑스 청소년들은 나폴레옹이 정복지 민족들을 제압하기 위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병력이었다. 독일로 진군한 그에게 오스트리아 황제가 재상인 메테르니히를 보내왔다. 강화 협상을 제안하려는 것이었다. 메테르니히는 온종일 나폴레옹과 협상을 벌였다. 메테르니히가 말했다. 이번에 폐하가 소집한 이 어린 병사들이 모두 죽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낯빛이 변해서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서 군인의 영혼 속에 무엇이 흐르는지 모르오. 나는 전쟁터에서 성장한 사람이오. 나 같은 사람에게는 100만 명의 목숨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메테르니히가 후일 전하는 바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방구석으로 모자를 집어 던졌다. 메테르니히는 몸을 일으켜 모자를 집어주는 대신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방 안에 저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예 방문을 활짝 열고 프랑스 구석구석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황제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하지 못하면 프랑스인들의 황제로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메테르니히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1813년 독일의 라이프치히 근처에서 나폴레옹 군대와 유럽 동맹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나폴레옹은 첫날을 잘 견뎌냈다. 하지만 둘째 날에는 원래 나폴레옹 편이었던 바이에른 군대가 갑자기 편을 바꾸었다. 나폴레옹은 전투에 패해 도망쳐야만 했다. 그는 추격해오는 바이에른 군대를 물리치고 파리로 후퇴했다. 나폴레옹의 생각은 옳았다.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프랑스인들은 그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엘바라는 작은 섬을 영지로 주고는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길 바랐다. 하지만 그를 격퇴한 유럽의 제후와 황제들은 1814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을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판단에 따르면 계몽주의의 기본 원칙, 이른바 인간의 자유라는 이념이야말로 수차례의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을 낳은 것이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 온갖 무질서와 희생이 초래된 것이었다. 이들은 모든 혁명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고 싶었다. 특히 메테르니히는 모든 것을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다시는 혁명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오스트리아 정부나 황제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인쇄물이나 저작물을 금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다. 단두대에서 처형된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로 즉위했다. 혁명 중에 목숨을 잃은 루이 16세의 아들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루이 17세로 친다.
이 새로운 루이 왕은 26년에 걸친 혁명과 황제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불행한 죽음을 맞은 형과 다름없이 사치스럽고 몰지각한 궁정 생활을 했다. 프랑스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1815년 병사 몇 명과 함께 몰래 엘바섬을 빠져나와 프랑스에 도착했다. 루이 18세가 군대를 보냈지만 병사들은 나폴레옹을 보자마자 그의 편으로 돌아섰다. 다른 모든 군인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만에 다시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민중의 환호성을 들으며 파리에 입성했고 루이 18세는 도망쳤다. 여전히 빈에 남아 회담 중이었던 유럽의 제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들은 나폴레옹을 인류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영국의 웰링턴 공작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영국군과 독일군이 주력을 이루는 병력이 벨기에에 집결했다. 나폴레옹은 곧장 이들을 공격했으며 워털루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다시금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둘 것 같았으나 그의 장군 한 사람이 명령을 오인해서 부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고 말았다. 프로이센의 사령관 블리허 장군은 패잔병들을 끌어모아 이렇게 말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능해야 한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 다시금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나폴레옹은 최후의 패배를 맛보았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도주했지만 다시금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고 프랑스를 떠나야 했다. 이제 나폴레옹은 영국 배로 도망을 쳤고 자신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유일한 적국의 처분에 순순히 응하기로 했다. 그는 영국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개 평민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영국인들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나폴레옹 자신은 살아오면서 관용을 베푼 적이 많지 않았다. 영국인들은 그를 포로로 취급했고 멀리 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황량한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시켰다. 다시는 도망쳐 나올 수 없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섬에서 그는 6년 동안 무력하고 외로운 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의 업적과 승리에 관한 회고록을 받아쓰게 하고 감시 없이는 산책조차 허락하지 않는 영국 관리들과 다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키가 작고 낯빛은 창백했으나 이전의 어느 지배자보다도 강한 의지력과 명석한 정신력을 지녔던 한 남자의 최후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유럽은 다시금 지난 시대의 위대한 권력자들, 유서 깊은 여러 제후 가문의 소나기에 놓였다. 나폴레옹의 모자를 집어들지 않았던 엄격하고 고집센 메테르니히는 빈에서 사절단을 파견해 유럽의 운명을 좌우했고 혁명의 여파를 지우기 위해 애썼다.